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당시 해리 케인이 부상에서 급히 돌아와 부진했던 경기의 트라우마 때문일까요?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부상에서 돌아온 손흥민 선수에 대해 영국 현지에서는 선발 출전시켜서는 안 된다는 일부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이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에 대해 영국 현지 팬들의 의심이 커진 이유를 세부 기록을 통해 분석한 컬럼으로 보도했는데요. 영국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에서 2년 동안 데이터 분석 전문 기자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디 애슬레틱으로 이직한 코너 오닐 기자의 컬럼 내용을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 손흥민 선수 부진론에 숨은 팩트를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전 단 한 경기가 남은 상황 속에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서야 할까요? 라는 직설적인 제목입니다. 손흥민 선수 선발에 대한 우려가 단지 일부 작은 온라인상에서만 논란이 아니라는 얘기죠. 본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다음 주 빌바오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하게 됩니다. 시즌 전체가 이 한 경기로 갈리는 지금 모든 팬들과 구단 관계자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 바로 완전한 스쿼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루카스 베리발, 데안 쿠루셉스키가 모두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면서 토트넘의 중원은 창의성과 스타성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소식 하나가 있다면 손흥민 선수가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를 통해 한 달간의 부상 공백을 깨고 복귀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가 결승전에 선발로 나서야 하느냐는 문제는 단순한 몸 상태 이상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손흥민은 2015년 8월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2,20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토트넘에 합류한 뒤 번개처럼 빠른 스피드와 날카로운 마무리 능력으로 토트넘의 공격 핵심이 되어 왔습니다. 위리겐 클롭 전 리버풀 감독은 과거 손흥민 영입에 실패한 것을 두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라고 말했을 정도죠. 하지만 올 시즌 손흥민은 예전만큼 폭발적이지 않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한 골은 7골에 불과하며 이는 데뷔 시즌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시즌이기도 한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결정력이 뛰어난 선수 중 하나였습니다. 2018-2019 시즌 이후 그는 기대 득점보다 약 25골을 더 넣으며 기회를 능가하는 마무리 능력을 증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의 득점률은 경기당 0.3골로 기대 득점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의 날카로움이 떨어졌다는 의미라고 디 애슬레틱은 통계를 해석했는데요. 다만 그 이후에는 전술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가 중앙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으면서 부진했던 2022-2023 시즌을 딛고 다시 골 감각을 되찾았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본머스에서 이적해온 도미닉 솔랑키가 6,500만 파운드, 약 1,209억 원에 합류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다시 왼쪽 측면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중앙에서 쓴 적도 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는 언제나 훌륭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더 편안한 위치는 측면입니다. 이후에 이 측면에서의 역할도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을 디 애슬레틱도 분석하긴 하지만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2022-2023 시즌의 부진, 급격하게 득점률 기록이 하락했던 때는 득점왕을 차지한 그 다음 시즌으로 손흥민 선수가 안와골절 부상, 사차구니 부상 등 그리고 월드컵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 커리어에서 가장 큰 부상 위기를 겪은 시즌이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지난 시즌에 올라왔다가 올 시즌에 하락한 것 역시 부상의 이슈, 팀 전체 부진의 이슈, 전술적인 역할의 이슈가 모두 겹쳤기 때문이지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즉 부상에 대한 요인을 함께 언급하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전술적인 면이 매우 크다라고 저희가 최근 이 부상이 발생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디 애슬레틱의 코너 오닐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손흥민은 본래 왼쪽을 선호하지만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는 예년보다 훨씬 더 측면으로 쏠린 위치에서 플레이하고 있다는 것. 이 터치맵을 보시면 전체 터치 중에 절반 이상이 왼쪽 터치라인 부근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전에 손흥민 선수가 잘했던 시즌, 골을 많이 넣었던 시즌 같은 경우에는 왼쪽을 기반으로 뛰더라도 중앙 지역 또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 즉 득점 사정권에 있는 위치의 포지션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왼쪽 사이드에 치중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긴 했어도 중앙 공격수로 뛰면서 7%, 11%를 아예 중앙에서 차지할 정도로 결국에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뛸 때가 아니라 중앙 공격수로 뛸 때 대부분의 골을 넣었던 기록이 나오고
득점왕을 차지했던 시즌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중앙이 거의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왼쪽 사이드에서도 한 칸 뒤쪽 두 번째 중앙 위치에 가장 바깥에서 28%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전 전성기 시절, 포체티노 시절이라든지 무리뉴 시절에는 그 왼쪽 사이드 바깥의 두 번째 칸에서는 14%가 고작 최대였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온 이후에는 사이드 플레이를 완전히 사이드라인에 붙어서 뛰고 있다 보니까 정통 윙어라기보다는 왼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서 골을 넣는 유형인 손흥민 선수에게는 불리한 포지셔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깥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중앙의 위협적인 위치에서 슈팅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슈팅 맵을 보시면 박스 왼쪽의 좁은 각도에서 낮은 기대 득점의 슈팅만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는 콘테 체제에서 왼쪽 사이드에서 시작을 했지만 실제 슈팅 위치는 박스 안, 정말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스트라이커의 위치였고 그 다음 부진했던 시즌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중앙에 쏠려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부상 이슈가 컸거든요. 그리고 2023-2024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술 하에서도 득점을 많이 했던 것은 중앙 공격수로 뛰면서 거의 박스 안에서만 슈팅을 때렸기 때문인데 올 시즌에는 완전히 사이드 공격수로서 중앙 지역에서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졌고 한정적으로 단조롭게 이루어지면서 득점이 유망한 상황에서 슈팅을 못 때렸기 때문에 기대 득점도 낮아지고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도 낮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전술적인 역할이 바뀐 것이지 손흥민 선수가 결정력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디 애틀레틱은 전술적인 변화 외에도 손흥민 선수의 골 결정력을 지탱해주던 또 다른 요소, 민첩한 드리블 능력도 외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어요. 과거 손흥민 선수는 좁은 공간에서도 수비수를 제치고 슈팅 공간을 만들며 정확한 마무리를 선보이곤 했다고 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은 좁은 공간에서도 수비수를 제치는 능력이 정말 탁월한 선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이 지표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했어요. 2019-2020 시즌 손흥민 선수는 공격 지역에서의 드리블 성공률이 54%에 달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35%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슈팅 중 32%가 수비수에게 막히며 최근 7시즌 중 가장 높은 블록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의 마크를 떼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이 공격 지역에서의 드리블 성공률은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 능력 자체의 하락보다는 저는 상대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했던 2021-2022 시즌 이후 또 상대팀의 감독들이 전술적으로 더블팀을 기본적으로 붙이고 3명까지도 그 범위를 좁히려고 했던 집중 견제에 있고 그 집중 견제 속에서도 케인이 떠난 이후 견제 대상이 줄어들다 보니까 2명의 에이스, 2명의 월클 공격수가 있어야지 서로 공간을 만들어주고 창출해주고 그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케인이 떠난 이후 하락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짚어내지 못한 이 분석에 한계가 있고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이드에 한정돼서 플레이를 하니까 제가 손흥민 선수를 세컨톱이나 조금 더 중앙 지향적으로 써야 된다고 말씀드릴 때 상대의 더블마크나 집중 견제가 와도 갈 곳이 다양해져야만 플레이 패턴과 돌파의 성공률이 높아지는데 사이드에 붙어있으니 여기서 막히면은 백패스밖에 할 수가 없고 드리블이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 코너 오닐 기자도 손흥민 선수의 포지셔닝이 너무 왼쪽 사이드에 치우쳐져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드리블 능력이 떨어졌다? 이건 조금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의 억지 주장, 데이터에 끼워 맞춘 억지 분석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려움을 겪는 것, 토트넘의 팀 전체가 시즌 내내 흔들렸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또한 강조하고 싶은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올 시즌 초에 이렇게 말했어요. 리버풀 같은 팀에 손흥민을 넣었다면 골을 더 많이 넣었을 것입니다. 우리 팀은 흐름이 자주 끊기는 팀이고 유기적인 플레이가 안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점이에요. 케인이 떠난 이후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 기록과 손흥민 선수의 슈팅 기록이 떨어진 것, 결국에는 근처에 그런 좋은 선수가 함께 있어야지 에이스가 집중 견제를 당하더라도 다른 공간을 만들고 다른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토트넘은 지금 손흥민 선수 외에 다른 선수가 특급 선수가 없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만 막으면 되니까 손흥민 선수가 막히는 상황에서 다른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토트넘은 올 시즌 부상과 폼 조합까지 이뤄지면서 창의적인 조합이 잘 맞지 않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가장 많은 골을 기록했던 시즌들을 보면 늘 해리 케인이나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메디슨처럼 위협적인 창의력을 갖춘 파트너들과 함께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많은 파이널 서드 패스를 연결해준 선수가 왼쪽 풀백 데스티니 우도기였고 우도기의 어시스트는 단 1개에 그쳤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전달했던 패스도 전체의 23% 정도뿐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제가 줄곧 강조해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이 지나치게 측면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팀 내 연계 플레이가 원활하지 않다는 두 가지 문제를 보여준다고 코너 오닐 기자도 얘기하는데 우도기가 패스를 가장 많이 줬다는 것 자체도 문제예요. 우도기는 주고받고 본인이 들어가서 그 공을 받는 형태로 손흥민 선수를 거쳐가는 원투 패스에 셔틀로만 썼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는 문전 지역에서 슈팅을 때리고 본인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패스를 준 선수가 거의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받은 패턴별 패스를 보면 여전히 왼쪽을 선호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주요 패스 경로 중 하나가 과거 해리 케인이 밑으로 내려와서 찔러주던 전형적인 스루 패스와 매우 닮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손흥민 선수와 함께하고 있는 공격수 솔란키는 완전히 케인과는 다른 유형의 스트라이커입니다. 보데글림트와의 유로파리그 준결승에서 보여준 것처럼 전방 압박에 특화된 공격수죠. 하지만 공을 받으려 내려와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은 케인만 못합니다. 그 결과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토트넘의 창의력을 떠맡으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9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토트넘의 최다 기록이기도 하고 빅찬스 창출로 보면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에 해당해요. 즉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야 하는 선수인데 골을 넣는 패스를 해주는 선수로서 팀 내 역할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과 경기력과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팀 동료들의 기량이 부족하고 팀의 전술이 손흥민 선수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많은 골을 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 기록을 보고 나서도 내린 결론이 꽤 황당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결승전에서 손흥민이 아닌 다른 선택지를 택한다면 그 대안은 손흥민만큼 검증된 자원이 아닐 것이라고 하면서 한 명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임대를 온 마티스 텔이라며 손흥민의 부상 공백 동안 8경기 중 6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선수다. 텔은 아직 미완의 자원이지만 빠르고 과감한 돌파와 수비 압박 능력에서 팀에 다른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텔이 빠르고 과감한 돌파를 하는 이유는 수비 커버도 안 해주고 풀백에 대한 연계를 안 해주기 때문이고 압박은 사실 영국 방송에서도 분석했듯이 굉장히 부족하고 수비 지원도 늦게 내려오는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얼토당토 않은 분석 내용이고요. 또 다른 선택지 히샬리성을 얘기했는데 유로파리그 준결승 2경기 모두 왼쪽 윙 포지션을 맡았는데 원래 중앙 스트라이커였던 히샬리성이 측면 플레이에 익숙하지 않지만 피지컬과 공중볼 능력, 압박을 버텨내는 힘이 큰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히샬리송은 왓포드 시절에 왼쪽 측면 공격수로 이미 큰 활약을 했었고 그걸 통해 에버튼에 갔을 때도 중앙 공격수로 이동을 했지만 9번 공격수인 칼버트르인의 짝으로서 뛰면서 잘했던 거거든요. 히샬리송의 본래 커리어도 잘 모르고 분석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 기자인데 굉장히 많은 오류와 해석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죠. 어떤 선택이든지 계산된 도박이 될 거라고 하면서 이 선택이 반드시 장단점을 수반할 것이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지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이후 가장 중요한 경기에 나서지 않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내릴 결정이 생각보다 더 냉정할지 모른다라는 말로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 회복 문제까지 우려하며 선발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저는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노망이 난 게 아니라면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당연히 선발 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왼쪽 사이드 공격수는 히샬리송이 될 거라고 봐요. 손흥민 선수는 처진 공격수,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게 될 것이다. 메디슨, 쿨루셉스키, 베리바리 모두 뛸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유로 손흥민 선수가 지금 역할이 제한적이 된 왼쪽 사이드 공격수가 아닌 중앙 2선 공격수로 이동을 해서 오히려 지금까지의 전술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애슬레틱이라는 세계 최고의 매체가 이렇게 스카이 스포츠의 전문가를, 데이터 분석가를 영입해 놓고도 이런 컬럼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인데요. 역시 영국의 축구 기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축구를 잘 모른다라는 걸 느끼게 하는 그런 컬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내용 안에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부진한 이유에 대해 시사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점에 대해서도 코너 오늘 기자는 잘 해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고요. 바로 이 데이터가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고 또 이 데이터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던 일부 기자들의 잘못된 보도가 손흥민 선수의 부진론 그리고 영국의 추가 혐오 축구 팬들의 생각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합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억가와 폄하를 지울 수 있는 결승전 손흥민 선수의 활약 기대합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유로파리그 결승전까지 이어질 최신 소식 그리고 유로파리그 결승전의 입중계와 경기 후 분석, 해외 반응까지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